중간에 제가 잠깐 운전해보면 안 되나요? 아, 그래 저희가 예. 지금 규정이 아, 그래요? 이거 무조건 운전해야 돼가지고요. 예. 돌아가실 때 혹시 400km 예. 예, S클래스 시승 끝나고 돌아갑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큽니다. 여기서 집까지 현재 기온은 7분, 현재 기온은 20도예요. 1시간 32분. 아니, 왜 돌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더 멀지? 76.9km.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오늘 진짜 일교차가 크네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8도, 7도였는데 지금 막 24도. 증강현실은 저기 S클래스보다 보기가 쉬운데요. 그래픽이 더 진해요. 더 잘 보여요. 그 S클래스가 E클래스보다 증강현실 그 내비가 좀 더 낫긴 한데 그 S클래스보다 증강현실은 이 차가 조금 더 잘 보이네요. 아니 저 진짜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그 컵홀더에 그 냉장 기능 있잖아요.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 나갔다 오면은 이게 되게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뭐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막 되게 미지근해갖고 먹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냉장 기능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의외로 그 냉장 컵홀더 기능이 있는 차가 별로 없어서 저는 옛날부터 통풍 시트와 함께 여름을 위해서 그 냉장 컵홀더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S클래스가 승차감이 끝나게 좋네요. 제가 오늘 직접 운전한 거는 S400D였고 580은 2열에만 앉았는데 돌아올 때 S400 탔거든요.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 거의 오너 드리븐의 승차감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또 바로 이어서 타면은 비교가 되게 잘 되잖아요. S400 이거 타니까 막 그냥 되게 덜그덕거리네요. 아, 이게 차를 세워놔도 이쪽 편이 해를 잔뜩 받고 이쪽 편이 그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기압이 또 차이가 2씩 나네요. 보통 제가 항상 딱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봐야 오차가 1 정도거든요. 근데 이쪽이 그늘에 있었고 이쪽이 완전히 해 정면으로 햇빛을 받은 상태에서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2가 차이가 나요. 양쪽 모두. 달리면 이제 맞춰지죠. 제가 재작년인가 그 CLS 400D 시승하고서 진짜 승차감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X400D는 CLS 400D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만합니다. 승차감 진짜 좋아요. 조용하기도 하고 아마 승용 디젤로 그거보다 조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진동도 진짜 없고. 근데 의외로 580은 공회전 때 그 엔진 소리가 전체 소리가 좀 들리는 편이에요. 이제 580이면 가솔린이고 굉장히 비싼 차잖아요. 2억 넘고 8기통이고 그러면 진짜 공회전 때 되게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걸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소리가 큽니다. 반대로 S400D는 디젤치고는 되게 조용하고 이게 그 E클래스의 4기통 가솔린 디젤과 약간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살짝 섞인 또는 반대. 580은 아까 실내 찍을 때 시동 걸고서 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의외로 그 공회전 때 소리가 좀 있어요. 근데 S클래스의 그 리어휠 스티어링은 뒷바퀴가 진짜 많이 돌아가네요. 일단 수치로 10도가 돌아가잖아요. 10도면 이게 진짜 큰 건데 실제 눈으로 보기에도 이만큼 돌아가요. 그 뭐 S8 같은 차 이게 2도 3도인데도 눈에 좀 보이잖아요. 근데 S클래스는 10도니까 노멀 버전이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게 좀 과장하자면은 막 뒷바퀴도 진짜 거의 앞바퀴만큼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과장하자면. 그래서 10도가 돌아가는 노멀 버전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반경이 진짜 짧습니다. 아까 시연한 거 보니까 E클래스로 대략 그거와 비슷하거나 더 짧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되게 이만큼 돌아가요. 그게 아까 설명 들으니까 모드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게 60km 기점을 해서 그 뒷바퀴가 조향하는 방향이 바뀌는데 60 이하에서는 앞바퀴와 그 반대 방향으로 조향을 하고요. 60 이상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조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 이상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조향을 하기 때문에 고속에서 안정감이 좀 더 생기고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너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효과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레일을 따라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도짜리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되게 팍 하고 돌아가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휠 때문에 이게 조향 가게 한계가 있어갖고 4.5도까지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4.5도도 꽤 많이 돌아가는 거죠, AMG 라인. 그리고 60 이하의 속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동 출차 있잖아요, 자동 입출차. 또 그 조건에서는 이게 뒷바퀴가 또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그 각을 더 좁힌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선보인 리어일 스티어링 중에서는 가장 좀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HUD도 그 S클래스보다 제 차가 더 잘 보이는데요. S클래스의 그 HUD는 그 각 폰트가 그러니까 면적은 뭐 큰데, 면적은 이거와 좀 대략 비슷한데 조금 더 크거나, 근데 뭔가 좀 되게 밝고 그 각 폰트나 그래픽이 이거보다는 조금 덜 굵어요. 그래서 되게 맑은 날에는 아까 좀 그러니까 이거만큼 좀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돌아올 때 탔던 S400D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해가 뒤쪽에서 비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가 송풍구가 여기 위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 모니터 있는 자리. 아이고. 그러면은 그 송풍구가 이 앞률이 이 정도에 엄청 선명하게 비쳐요, 송풍구가. 그래갖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비칠 때는 약간 좀 시야를 가리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쪽에 송풍구도 그 이제 그 장식이 뭐라 그럴까, 좀 되게 반사가 잘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에도 좀 비추고요. 그래서 그거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580을 운전을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아까 슬쩍 중간에 제가 잠깐 운전해보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규정상. 오늘은 그냥 2열에만 타는 걸로, 580은. 그래서 아까 580 2열에 탔는데요, 580 2열의 소감은요, 그냥 되게 졸립다입니다. 그냥 되게 졸렸어요. 제가 원래 차 타면 안 좋은데 580은 되게 졸립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580 2열에 타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졸립다라고 하네요. 제가 탔던 400D AMG 라인은 하체가 약간 좀 단단한 편인데 그거에 비하면 580은 좀 부드럽거든요. 상하에 좀 출렁임이 있고. 요금 1,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27,380원입니다. 근데 뭐 막 덮어놓고 출렁이는 건 아니고요, 절제된 출렁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롱휠 베이스는 S클래스의 롱휠 베이스 또는 그 휠 베이스의 수치 대비해서 2열 그 무릎 공간이 아주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제 운전 포지션 맞추면은 주먹 한 3개, 3개 반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 엄청나게 광활한 거죠. 광활한 건데 그 일단 2열 시트가 되게 좋잖아요. 그 VIP 포지션 딱 버튼 누르면은 완전히 펴지는데, 그렇게 시트를 완전히 눕는 자세가 되다 보니까 2열 공간이 조금 더 넓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VIP 시트 딱 누르면은요, 일단 동반자석이 앞으로 쭉 밀려나가고 또 살짝 올라가요. 거기다가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열 시트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43.5도인가 눕혀지는 게 그래서 굉장히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 S클래스 2열은 그렇게 눕듯이 안 해도 그냥 앉아도 되게 편해요. 시트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푹신하고. 참고로 400D AMG 라인과 그 580은 시트 쿠션, 푹신함 그것도 좀 달라요. AMG 라인이 더 단단하고 양쪽이 타이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S400D 같은 차는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놓여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지금 이 차도 80으로 달리면은 왕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S400D는 이 노면 타이어 소음이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이 차도 노면 하체 방음이 되게 좋은 편인데 S400D는 비슷하게 하면은 거의 한 2배 정도가 적지 않나, 이거보다 타이어 소음이. 그래서
하체 방음이 굉장히 좋고, 이제 보통 그런 차들이 딴 데가 되게 조용하다 보니까 이제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리긴 하죠. 한 뭐 110, 120 되면은 이제 앞창에서 탁 부딪히는 소리가 그게 가장 크게 들리죠. 만약에 그것까지 소리가 적었다면은 아마 진짜 조용하지 않았을까. 아유, 지금 3시 7분인데 집에 도착하면 4시 20분이네요. 차가 별로 안 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1시간 20분? 30분이 걸리네요. 그 580은 이그제큐티브 시트랑 쇼파 패키지가 기본인데 암레스트에 그 액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모니터 막 컨트롤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폰트가 좀 작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그거를 빼서 하기보다는 그냥 모니터 터치스크린 직접 눌러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시승에는 비교적 시간이 많았는데 심지어 제가 일찍 오기도 했고 근데 별로 못 찍었어요. 왜냐? 제가 캠코더 배터리 충전을 안 시켜서. 아유, 진짜 이 배터리 좀 충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조금 찍다 보니까 배터리 없어갖고 막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캠코더가 배터리가 이제 거의 없을 때쯤 되니까 그 손떨방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마지막에 그 실내 찍을 때는 손떨방 안 되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벌벌 떨리는. 그래서 오늘도 저커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저 퀄리티 달성. 참고로 저 오늘 점심 남겼어요. 뭐 1년에 한두 번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인데 밥을 남기는 걸 남겼습니다. 원래 제가 밥 점심 안 먹으려 했거든요. 안 먹으려 했는데 뭔가 안 먹고 뭘 하려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 들어와야지 뭐 찍든 말든 할 건데 제가 좀 일찍 도착해갖고 차들이 없어갖고 뭐 남는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있기도 좀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자. 그래서 먹었는데 아까 그 아침 그 뷔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제가 좀 실하게 먹어서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남겼어요. 아까 무슨 뭐 해장국인가 그거 줬는데 남겼습니다. 아마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먹었겠지만 저는 또 그 절제를 아는 사람이라 제가 또 절제 화신이 아니니까 남겼죠. 딱 그 공깃밥 반만 먹고 나머지 안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는 코스는 톨게이트가 또 되게 많네. 이게 지금 외곽으로 가는 코스거든요. 청계산 터널 지나고 이제 외곽 타고 가는 그런 코스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톨게이트를 한 3번 정도 더 지나야죠. 그냥 경부로 갔으면 톨게이트 딱 2번만 지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벌써 톨게이트를 몇 번 지난 거야. 아니면 제가 뭐 톨비를 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시끄러워서 지나갈 때마다 이거 저기 멘트 할 때마다 또 제 멘트가 끊기니까 제 멘트는 또 주옥 같아갖고 또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이거 톨비면 얼마나 한다고. 껌이에요, 껌. 여기가 안양 과천 톨게이트입니다. 참 톨게이트 되게 시원시원하네. 그냥 게이트도 도대체 몇 개야 이게. 토행행도 별로 없는데 게이트도 되게 많아요. 요금 1,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26,180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할 때 멘트가 끊기니까 제가 톨게이트 지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제가 뭐 톨비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톨비면 그래봐야 1,200원. 껌이죠, 껌. 요즘 껌도 1,200원 넘을 건데. 어쨌든 오늘은 월요일이고 S클래스 오늘 시승했잖아요. 이게 엠바고가 일요일 오후 6시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있죠. 완전 넉넉한 엠바고. 진짜 좋아요. 어차피 이번 주에 차 밀려. 뭐 행사나 시승도 없거든요. 이번 주 없어요. 하지만 그 A4 쟁여놓은 게 있죠. 그래서 주중에 A4 올리고 일요일에 S클래스 올리면은 이번 주에 딱이죠. 근데 다음 주에 없어요. 저 왠지 다음 주에도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불꽃처럼 시승회랑 시승차가 많으면은 또 좀 있으면 갑자기 또 확 한가해지거든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아마
5월달이 그러지 않을까, 5월달 내내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5월 끝나면 6월에 막 이제 스포팅 나오고 뭐 이브식스 나오고 그러면 다시 또 되게 바빠지고 꼭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 적당하게 그 분배해서 나오면은 참 좋을 건데 이게 또 안 그렇단 말이죠. 저번 달에 시승회 때 탔던 차들 있잖아요. 뭐 스타리아나 K8이나 그건 아직, 그러니까 다른 엔진에 시승차가 없나 봐요. 또는 다른 인승에. 근데 스타리아 그때 그 라운지 7인승 탔으니까 뭐 9인승이나 또는 뭐 LPG나 시승차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 뭐야, 금 갔나? 아니구나. 아직 없대요. K8도 그 AWD 없는 것 같고, 어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빨간색이네요. 슬프다. 비싼 돈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차 밀리면은 돈 낸 보람이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경부로 갔지, 왜 쓸데없이 여기로 와요. 톨비 내면서 차라리 그냥 경부로 가는 게 낫지. 일로 오는 게 아닌데. 어쨌든 사촌동생이 최근에 백신을 맞았는데 별로 안 아프대요. 왜 좀 되게 많이 아픈 사람은 막 맞고서 2, 3일 동안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촌동생은 맞고서 당일에만 조금 뭐 그랬지 바로 그냥 멀쩡하다고 하네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 나도 백신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백신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격리, 면제 이거 뭐 생각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 들으니까 백신 맞고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신 지금 맞으면 여름엔 한번 놀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심심해갖고 그냥 재미삼아 그 북극점 가는 거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생각이 있긴 했어요. 그 이제 북극점 가는 방법은, 이제 가는 포인트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북극점이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세계 대륙에서 갈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러시아, 뭐 캐나다, 알라스카 뭐 이쪽에서 다 갈 수가 있나 봐요. 배나 뭐 헬리콥터나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저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쪽 꼭대기로 가면은 핀란드 국경 가까운 곳에 무르만스크라고 있는데, 부동항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비행기는 비싸니까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정보가 잘 안 나와요. 정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떠나는 그 비행기까지 포함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 가고, 핀란드에서 다시 무르만스크까지 가고 비행기 타고, 거기서 쉐빙선 타고 북극점 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걸 다 합친 게 3천만 원. 그 비행기값 다 포함해서 이게 3천만 원, 3천만 원. 됐거든요. 일단 저는 뭐 그렇게 남들과 같이 비행기 타고 갈 생각이 없고요. 뭐 정확히는 3천만 원이 없고요. 3천만 원을 들여서 뭐 거의 갈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차를 타고 무르만스크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쉐빙선을 타고 북극점에 가는 거죠. 근데 그 무르만스크에서 쉐빙선을 타는 그 정보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는 그 정보가, 그 여행사 그게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무르만스크에 가서 거기서 쉐빙선을 타는 거는 그게 정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얼마인지, 일단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 배만 타는 게 얼마, 근데 그 배만 타는 거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이게 쭉 읽어보니까 왜 우리나라 웹에서 어디 여행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되게 많이 다니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북극점 여행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 몇 개 없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가 멀고 가려면은 비싸요. 그래서 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쩐지. 그 쭉 읽어보니까 어차피 북극점 되게 추우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7월 아니면 8월. 근데 그 쉐빙선이 7월과 8월에 각각 2번씩밖에 안 간대요. 어차피 이제 오고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근데 그 배에 한 번에 승객이 뭐 128명인가 150명인가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1년에 가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거죠. 배로는 뭐 진짜 돈이 많으면은 뭐 헬리콥터나 되겠지만, 그건 진짜 돈 많아야 되고,
보통 사실 쉐빙선은 돈 많아야죠. 그렇게 가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르만스크에서 그냥 배만 타고 가는 건 도대체 그게 그 배값이 얼마인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데 그 정보가 못 찾겠어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르만스크에서 북극점 가는 그 배 타고 가는 게 한 5일, 7일 걸린대요. 이 편도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은 사실 그게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무르만스크에서 저 북극점까지 뒤돌아보면 요만큼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멀진 않은데 왜 이렇게 5일, 7일 걸리냐면은 거기가 이제 얼어 있으니까 뭐 눈이 아직 많이 녹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얼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음을 깨면서 쉐빙선이 가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상상을 해보니까 그 쉐빙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휴,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왔다 갔다 보름이잖아요. 14일 너무 작고 보통 일이 아니죠. 배 타고 14일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무르만스크에서 무르만스크 여행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제 그냥 갔다 온 사람들 그 여행기는 조금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배를 타고 북극점에 갔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기서 개인적으로 가면 배를 탈 수는 있는지 쉐빙선을 그럼 탄다면은 그게 얼마인지. 옆에 테일램프 나갔네. 저는 그게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배값이 너무 그렇게 비싸지만 않는다면은 배값이 되게 비쌀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는데 비행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배만 타고 해도 한 1,0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혹시 배 타고 보름 왔다 갔다 1,000만 원까지 안 하려나? 근데 어차피 그 TO가 되게 적어서 돈 있다고 다 되는 거 같지도 않고 한 1,000만 원 들 것 같아요 진짜 그 배 타는데. 그 1,000만 원이면은 못 가죠. 못 가죠. 제가 한 500만 원이면 쉐빙선 타고 갈 건데 1,000만 원이면 못 갑니다. 500이면 가요. 500이면 뭐 그 정도야.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은 모스크바에서 차를 빌려서 차 운전을 해갖고 무르만스크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그게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모스크바에서 무르만스크까지 한 1,500km? 뭐 얼마 안 되죠. 1,500km 뭐 껌이죠. 그거 막말로 이틀이면 가죠. 너무 작고 왕복 4일. 근데 이게 그 거리라는 게 도로 사정과 또 되게 밀접해서 모스크바에서 그 올라가는 길은 뭔가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500km가 그냥 1,500km가 아니라 한 4, 5일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노면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지도 이렇게 싹 확대해서 보면은 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큰 도시나 마을은 이렇게 지도 나타나잖아요. 그 사이는 뭔가 이렇게 큰 마을이나 도시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갖고 저기에 이렇게 표시되는 그 조그만 마을 거기에 호텔이 있나 제가 막 검색도 해봤거든요. 부킹닷컴 이런 데서. 근데 검색이 되게 돼요. 근데 몇 개 안 나와요 호텔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무슨 유튜브나 웹에서 이제 그 러시아 그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그 구간을 뭔가 이렇게 차로 운전해서 간 그 정보가 그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갈 수 있기는 한 건가. 보통 무르만스크 가면은 다 뭐 비행기나 기차 이런 거 타고 가지 자차로 가는 사람 별로 없죠. 자차로 가는 사람은 변태죠, 변태. 근데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또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없어도 돼요. 근데 정보 없어도 뭐 이집트 다녔는데 뭐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모스크바에서 무르만스크까지 편도 너무 작고 4일 왔다 갔다 하니까 8일. 그리고 무르만스크에서 쉐빙선 타고 왔다 갔다 너무 작고 한 12일 이 정도 잡으면은 도합 20일이네요. 20일. 만만치가 않군요. 20일 동안 이게 또 자리를 비우고 가야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돈을 떠나서. 그래서 결론은
도대체 세빙선 타는 게 얼마인지 그게 궁금하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끝입니다.